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케이를 전선에게 7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강부터는 실기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두 개는 우리가 앞에 기본 강좌 이론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는 핵심적인 말이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이고 이 시점은 구체적으로 12월 31일이 됩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T자죠. T자에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요, 크게 셋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산은 유동성 배일의 원칙이 있죠. 유동성 배일의 원칙이란 말은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부채인 경우는 빨리 갚아줘야 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이 유동성 배일의 원칙입니다. 자, 이 유동성 배일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쭉 적게 되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간혹 출제됩니다. 이러한 자산을 적어놓고 아래 보기 중에서 자산을 유동성 배열의 원칙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 흥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시험 치실 때 실기 화면을 참고로 하셔서 풀이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아주 슬기롭게 잘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기 화면의 원샷 원킬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이죠. 자, 기초 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인데요.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와 있죠. 위에 두 개 것이 유동자산이 되며 아래쪽에 네 개가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부터 먼저 적고 비유동부채를 나중에 적는다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자본 항목 5가지 있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확인하셨죠?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확실히 맞지만 혹시 놓치시면 시험 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찾아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있죠. 어떤 거? 대변의 금액과 차변의 금액을 다하면 항상 이것은 이꼴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이며,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본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는 등식이 나오며, 두 번째입니다. 앞에 기초를 붙여서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 됩니다. 기말을 붙여서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도 똑같은 등식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전산회계 2급 또는 FAT 2급의 지금 실무 재무상태표, 이게 만약에 이 화면에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손익 계산서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본 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기업이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핵심적인 말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며 우리 회계에서는 1월 1일부터 회계 시험입니다. 회계 시험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기간으로 기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비용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즉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게 되며, 수익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기업이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입니다. 유동, 다른 이름으로 단기라는 개념으로 쓰이고요. 비유동, 장기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잘 놓치십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느냐 하면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이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는 유동,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는 비유동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은 1월달이든 5월달이든 12월달이든 내년은 무조건 유동입니다. 그리고 후내년은 무조건 비유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1일날 돈을 빌렸습니다. 내년 8월 31일날 갚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5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넘고 8월달이잖아요.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유동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동, 비유동을 따질 때는 연만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내년은 무조건 유동입니다. 후내년부터는 무조건 비유동입니다. 월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장기와 단기 구분하실 때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저와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기산일이라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기산일이란 계산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게 되며 출발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은 결산일입니다. 12월 31일 다음날, 딱 그러니까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 내년은 다 뭐가 되겠다? 유동이 되겠죠. 이 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분계합니다. 우리가 계정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물론 다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우리가 분계 예제를 풀면서 이제 분계를 하게 되고 계정 과목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자, 분계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학교에서나 다른 학원에서나 기존에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분계가 잘 틀리지 않으시면은 그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저와 같이 처음 하시는 분이나 분계를 하면 자꾸만 차변대변 자리를 바꾼다든지 틀리시는 분은 나름대로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분계를 할 때 이렇게 분계를 이 순서대로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풀이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풀이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 분계 풀이하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방법으로 전산회계 1급, FAT 2급, 전산회계 1급, FAT 1급, 전산세무 2급, DAT 2급 다 분계를 이런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미리 정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분계가 거의 안 틀린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잘 배우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그게 혹시 틀린다든지 실수가
많으신 분은 이 방법대로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예전에 하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한 것이 맞더라면 관계는 없지만요. 자, 붕괴하는 순서. 붕괴란 구체적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래에 대한 최초의 회계 기록이 붕괴가 됩니다. 자,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 순서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딱 읽어보고 어떤 거래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계정 과목은 차후 문제입니다. 차후의 일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계정 과목도 다 알려줍니다. 거의 알려줘요. 자, 어떤 거래인지 확인한다. 이 말은 상품을 사고 상품을 샀습니다. 돈을 줘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상품 샀고 상품 구입하고 매입하고 돈 받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품 매출하고 팔고 돈 받는 내용인지. 상품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아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될까요? 팔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상품 팔고 돈도 주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외상값을 갚아주는 내용인지 외상값을 받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내가 외상매출금을 돈을 받는 건지 외상매입금을 돈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는 내용인지 계약금을 주는 내용인지 문제를 읽어보고 이것을 먼저 찾아냅니다. 두 번째, 이것의 1번에 의해서 계정 과목과 돈이 결정됩니다. 계정 과목과 돈이 결정되면 계정 과목이 2개면 필요 없습니다. 3개 이상이면 반드시 돈이 갖게 천군백군 팀을 짭니다. 이 말은 우리 회계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과 돈을 적은 다음 팀을 짰는데 팀이 안 짜지면은 뭔가가 틀렸단 말입니다. 계정 과목이 누락됐다든지 돈이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부분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면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자, 들어왔다 나갔다 따질 때는 이게 적어두었습니다. 따질 때는 자산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채를 가지고 하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산은 내거 현금이라든지 당좌 예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 보통예금,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돈이 나갔다 상품 샀다 팔았다 사면 들어올 것이고 팔면 나갈 것이고 건물 사면 들어올 것이고 팔면 나갈 것이고 비품 사면 들어오고 팔면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채로 가지고 하셔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다음, 이게 없으면 들어오고 나간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B로 끝난 것은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B로 끝난 것은 다 비용입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어디에 적혔습니까? 차변에 적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적는다. 이거로 끝난 것은 익자로 끝난 것은 다들 수익입니다.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대변에 적히죠. 그래서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 계정 과목을 제가 이렇게 쭉 했더니 돈을 적었더니 5개입니다. 3개와 2개로 나뉘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한 팀, 이거 한 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현금은 어느 변에 적어야 될까요?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현금은 자산이죠.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팀은 당연히 같은 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무조건 반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말입니다.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적어서 팀을 짰습니다. 팀을 짰더니 자, 현금이 여기 있는데 이게 요거 한 팀, 요거 한 팀인데 현금이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있어서 봤더니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은 차변입니다. 같은 팀은 같은 변에 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변에 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 응원을 하는데 한 팀이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동장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천군 백군 나뉘어졌습니다. 관중이 싹 다 천군만 응원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백군도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은 같은 편에 적고 나머지는 상대편에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을 위해서 나중에 분계 문제 제가 99개인가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걸 99번이나 반복해서 문제를 풀이할 할 겁니다. 99번에도 모르시면 그것은 제 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거래처를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제가 한 12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이 12가지 이외에도 많은데요.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자, 먼저 외상 매출금의 반대말이 반대 계정이 외상 매입금. 이것들은 거래처를 이게 문제 우리가 붕괴를 했을 때 답에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바드럼, 직업금, 반대가 직업이죠. 선급금, 계약금 먼저 준 거,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 돈 못 받은 거, 돈 못 준 거,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장기, 단기, 대여금, 장기, 단기, 차입금. 사실 장기, 단기, 대여금이라고 없습니다.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합쳐졌는데 제가 묶어서 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단기라는 건 없어요. 단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것들은 정말 옆구리 쿡 찔렀을 때 말해봐 하면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 뜨는 이 거래처를 걸지 않으면 1점 감점이고요. 그 이상 전산회계 1급, FAT 1급 이상에서부터는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워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반복학습을 통해서 익혀갈 겁니다. 익혀갈 거니까 외운다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력할 때 구분 우리는 1, 2, 3, 4가 있는데요. 3번과 4번 1번은 한번 볼까요? 1번은 요거니까 출금전표 2번은 입금전표 3번 대체 차변 4번 대체 대변을 적습니다. 요 순서로 하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기억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기본 강좌 조금 하고 나면 붕괴 예제를 무려 99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핵심 계정 과목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잘 틀리지 않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계정 과목들은 말들은 잘 틀리는 겁니다. 실수하시기 쉬운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도 빨갛죠? 빨간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와 동길 추천 예상 문제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종류입니다. 너무 많이 보셨죠? 재고자산이란 생산 과정이나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동차 판매 만들어 파는 회사라 가정하겠습니다. 철과 쇠 강판과 고무를 사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타이어도 만들고 그리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 타이어는 자체적으로 판매도 가능하죠. 그것이 바로 반제품. 그리고 타이어와 쇠 강판이 투입이 돼서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창고에 잠시 저장해 두었다가 팔려고 가져오면 상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FAT 1급에도 안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 이상 시험에서는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맞는 것은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찾는 게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이 순서가 사실은 적어둔 순서가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것이 아니라 원가의 흐름에 맞게끔 적어두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팔았습니다. 팔고 돈을 받으면 끝납니다. 근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입니다. 판 것이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얘가 되면 외상 매출금,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습니다. 그런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과 관계가 있으면 외상 매입금, 관계가 없으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것과 이것은 반대의 개념이죠.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다. 상품인가 얘면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상품 위에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아니오가 되면은 미수금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에어컨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품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에어컨은 상품이 아닙니다. 아니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계정 과목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품을 사고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상품인가? 예, 맞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무엇이 된다? 외상 매입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선생님 상품인가 상품이 아닌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연필은 공책은 그리고 차는 건물은 토지는 상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답이 무슨 그런 대답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상품입니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만 상품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문방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상품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차 그거 팔려고 산 게 아니죠. 상품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돈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문방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책을 사고 돈을 못 줬습니다. 공책은 왜 샀습니까? 팔려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저는 문방구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문방구 하는데 자, 공책을 3,000원치 팔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상품인가요? 맞죠? 사고 팔고 하는 게 문구류잖아요. 얘가 되니까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돈을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인가요? 차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을 써야 된다? 미수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 구분 되시나요? 중요한 내용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빌려오는 것은 차입이라 그러고 그리고 임차라 그럽니다. 그런데 빌려오더라도 돈을 빌려오는 것은 차입금이 되겠죠. 돈이니까. 물건이면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건물, 차 이런 거 빌려 쓸 수 있죠. 당연히 빌려 쓰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 것은 임차료라 그럽니다. 그리고 빌려 주는 겁니다. 대여 또는 임대라 그럽니다. 돈이면 대여금, 빌려준 돈, 물건이면 임대료. 왜 여러분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에 현수막 붙은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건물 임차라고 되어 있던가요? 건물 임대라고 되어 있던가요? 건물 임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겠단 말이죠. 임대료를 받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여, 비디오 대여점, DVD 대여점. 대여란 말은 DVD를 빌려주겠단 말입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입니다. 중요하죠.
호랑이가 어떤 소리 냅니까? 이렇게 하죠. 이 마찬가지. 회계에 뜨는 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문제를 쫙 읽어봤는데 음을 주고받았다. 문제에 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음이 나오면 답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음 아니면 받을음, 그리고 미수금 아니면 미직업금, 음이 나오면 이거 4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주면 직업음, 받으면 받을음, 결코 아닙니다. 음이 나오면 4개 중에 한 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찾아가는가? 길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팔고 상대방으로부터 음을 받았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과 관계 있는가? 방금 상품 팔고 음 받았으니까 예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발행하는 겁니다. 주면 직업음, 받으면 받을음 아닙니다. 주든 받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발행한 것은 직업음, 남이 발행한 것은 받을음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상품 팔고 음을 받았습니다. 그 음은 누가 발행했을까요? 당연히 상대방이 발행했죠. 남이 발행했기 때문에 방금 예제의 경우 받을 음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상품 사고 돈이 없어서 음으로 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품과 관계 있는가? 관계 있죠. 예입니다. 자, 이 방금 상품 사고 음을 내가 줬습니다. 이 음은 상대방이 내한테 줬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줬을까요? 당연히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내가 발행해 줬죠.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음은 직업음이 됩니다. 방금의 예제인 경우는 직업음이 됩니다. 다음, 자, 우리 회사는 문방구입니다. 문구류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승용차 사고 음 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 먼저 승용차는 상품이 맞습니까? 아니옵니다. 자, 누가 발행했습니까?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을 줘야 됩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까? 차를 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미직업금.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용하던 에어컨 중고로 팔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 그랬어. 음을 받았습니다. 문방구입니다. 에어컨은 상품이 아니죠. 아니옵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미수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음을 주면 직업음, 음을 받으면 받을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항상 음이 나오면 이렇게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 예, 아니요. 가고 예면 누가 발행했는가? 그리고 아니면 돈을 받는가 주는가? 이렇게 네 갈래 길로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선택하셔야지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거래처에 상품을 팔고 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음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상품 팔고 음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될까요? 자, 상품과 결정하셨죠?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 예. 누가 발행했습니까? 상품 팔고 음을 받았으니까 남이 발행했죠. 그래서 정답은 받을 음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건물을 사고 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이때 이 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결정하셨습니까? 건물은 상품 아니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돈을 건물 사고 음을 줬습니다. 건물 사고 돈을 줘야 되나요? 돈을 받아야 되나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주는 내용 미직업금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응용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맞으시면 여러분들 이 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 핵심 문제입니다. 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도 그래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거냐면 A라는 업체에
상품을 1000만원치 팔았습니다. 충분히 팔 수 있죠. 팔았습니다. 돈을 달랬더니 돈이 없다 그래요. 엄으로 달랬더니 엄을 주겠대요. 득 엄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보름 전에 내가 C라는 업체에 끊어줬던 발행했던 그런 엄입니다. 이때 이 엄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A 업체에 1000만원치 상품을 팔았습니다. 팔았고 돈 달랬더니 없다 그래요. 엄이라도 달랬더니 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을 쫙 펴봤더니 이게 보름 전에 C라는 업체에 내가 발행해 줬던 거예요. 이때 이 엄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결정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은 10초입니다.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초는 제가 알아서 세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 방금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과 관련이 있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받았던 엄은 애시당초 누가 발행했습니까? 내가 보름 전에 발행했던 거잖아요. 내가 발행했습니다. 지급엄입니다. 정답은 지급엄입니다. 자, 여기서 받을 엄으로 하신 분은 착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엄은 주면 지급엄, 받으면 받을 엄이 결코 아니다. 누가 발행했는가? 상품과 관련이 있을 땐,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을 때는 줬다 받았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발행했는가? 내가 발행한 것은 주던 받던 지급엄, 남이 발행한 엄을 주던 받던 받을 엄입니다. 이게 이 엄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수표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표 참 많습니다. 자기합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많습니다. 수표가 나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표는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고요.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수표도 줬다 받았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발행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다 당좌 예금이고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등과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적어두었습니다. 수표의 처리,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수표는 내당 나면 기억 부탁드립니다. 운반비입니다. 자, 우리가 운반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예를 드렸는데요. 내가 평소에 거래처에 10만원 주고 사던 건데 옥션에 보니까 6만원 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0만원 주고 사오겠습니까? 6만원짜리 사겠습니까? 6만원짜리. 그런데 옥션에서는 운반비가 만원을 별도로 내보고 부담해랍니다. 자, 그러면 1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6만원에 운반비 만원 준 거 요거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사서 팔겠습니까? 당연히 옥션에서 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가 상품 하나 썼을 때 6만원에 운반비 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총 들어간 본전이 얼마입니까? 본전이 7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반비가 너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살 때 운반비는 타는 것 가격 안에 가격을 포함시키고, 즉 6만원이 아니라 7만원으로 하고 운반비라는 계등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회계는 이게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경우가 몇 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너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살포 팔답니다. 탈 때는 타는 그 가격 안에 포함시킨다고 살포, 팔 때는 운반비를 따로 적어야 된다고 팔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운반비 지금은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내당 나면, 운반비는 살포 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중에 수표 그리고 운반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답을 선택하셔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수수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운반비는 어땠습니까? 살포 팔다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살다 팔포. 살 때는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안 적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사고 팔면서 수수료는 살다, 살 때는 따로 적고 팔포, 팔 때는 포함시키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입니다. 살 때 수수료는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수수료 비용하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9로 시작되는 거 984번 9로 하는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8이나 5로 되는 거 시작하면 다 0점 처리됩니다. 9번이 영업 외 비용입니다. 984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따라고 해서 이게 시험에 놓으면 잘 맞춥니다. 따로 적어야 되냐? 아싸 수수료 비용 여기까지 잘 맞춰요. 근데 코드 선택할 때 900번대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800번대를 선택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생님 900번대는 무엇이고 800번대는 무엇이고 그거는 영업비용, 영업 외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900번대, 800번대, 500번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실기 입력하면서 그때 보겠습니다. 팔 때 수수료입니다. 살 때는 따로 적었고요. 팔 때는 포함합니다. 이익을 보고 팔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 팔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서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 5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수수료 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때는 단기 매매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5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5만원 왜? 수수료 이거는 살 때니까 900번대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팔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단기 매매증권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5만원. 그런데 8만원을 받았습니다. 8만원을 팔았는데요. 증권사에서 수수료 만원 어떻게 할까요? 주셔야 되는데요. 알았다 빼고 주라. 7만원 받았습니다. 이럴 때 자, 나는 5만원을 주고 샀는데 8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수수료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3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이익 받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3만원이 되어야 되지만 수수료 만원 뺐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빼고 나머지 2만원이 뭐가 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말이 너무 빨랐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팔 때 자, 삼성전자 주식 5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를 돈이 급해서 팔았는데 4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손해봤는데도 증권사에서는 수수료 만원 달라 그럽니다. 그거 줘야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수수료만 없었더라면 나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입니까? 만원. 그런데 수수료 만원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 비용 만원까지 더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아픔 2배, 아픔 2배. 그러니까 나는 얼마 손해본 겁니까? 2만원. 그 말입니다. 아무튼 단기 매매증권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 비용 이익을 보면 이익 본 돈에서 빼고 수수료 비용 안 적고 손해보면 손해본 돈에 더하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장 갈 때 출장비 대개입니다. 출장 갈 때는 대부분 출장 가면 물론 뭐 당일치기도 있지만 몇 박 며칠로 갔다 오는 경우 있잖아요. 당일치기라 하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얼마 들지 모릅니다. 출장 갈 때 어림 잡아 지급하는 돈을 가지급금이랍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여비교통비입니다. 선생님 그건 뭔 말이에요? 출장 갈 때 그러면 지급하는 돈은 가지급금으로 합니까? 여비교통비입니까? 왜 답이 두 개나 있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출장 갈 때 어림 잡아주는데요. 잡아주는데 출장 갈 때 돈 줬다가 다녀와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지급금을 해야 되고요. 출장비로 주고 나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남으면 니 쓰고 모자라면 니도 내라. 그럴 때는 뭐 여비 교통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김대리가 출장을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가는데 3박 4일 동안 갑니다. 3박 4일 동안 보편적으로 갈 때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50만원 줬어요. 그리고 다녀오면은 더 쓰면 영수증 가져와라. 더 썼으면
돈 더 줄게. 남으면 돌려주라. 이렇게 주는 돈. 이런 돈은 가지급금입니다. 이렇게 50만원 줬다가 출장 다녀왔어. 이렇게 다시 정산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출장 가는데 근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보편적으로 택시비가 한 9,000원 정도 나옵니다. 9,000원 정도 나오는데 왕복이면 18,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이고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팀 직원이 이거 보편적으로 왕복하는데 18,000원 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2만원 줄게. 남으면 니 쓰고 모자라면 니 돈으로 해라. 이렇게 준 돈은 뭐 여비 교통비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여비 교통비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은 어떻게 된다? 가지급금은 출장 다녀왔어 정산을 하는 것이며 여비 교통비는 출장 다녀왔어 정산을 하지 않을 때는 여비 교통비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장 다녀와서 정산을 하는 경우는 줄 때 가지급금으로 했습니다. 정산될 때는 항상 이렇게 반대편에 적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슬래시를 꺼두었습니다.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정산이 될 때는 항상 차변에 있는 게 정산될 때는 대변으로 와야 되고요. 대변에 있는 것이 정산될 때는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대변에 오고 지금은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 출장 다녀와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지급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대변에 와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가지급금을 줬었나요? 출장비였잖아요. 출장 가서 쓴 돈은 무엇으로 한다? 여비 교통비로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에 있는 것은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요. 요는 빼놓는다 하더라도 자, 출장 갈 때 어림 잡아준다. 즉 정산한다. 가지급금. 출장 갈 때 돈을 줬는데 정산하지 않는다. 여비 교통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내용들은 조금은 사실 많이 중요한 겁니다.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7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